자, 25년도 4월 12일에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 있었고요. 자, 그 공중보건 문제 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문제 난이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사실 난이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난이도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난이도가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실제 시험 보신 분들도 어땠어요? 좀 문제 쉽게 나왔다 싶은 생각 들었죠. 난이도는 좀 어렵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뭐 출제율 같은 경우는 출제 분포는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다고 다음에 똑같은 것도 아니고 출제 안 됐다고 다시는 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출제됐다. 근데 언제나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여기 역학이랑 뭐 질병관리, 그다음에 더하면 환경보건 이런 데들이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 정도는 늘 일관되고요. 보건행정 문제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 문제는 이제 난이도는 쉽게 나온 편인데 보니까 한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그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애매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한 것까지.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하면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이거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답이 1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답이 2번이라고 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멘탈이 흔들려서 힘들어 죽겠다. 이거 도대체 답이 뭔지 좀 알려달라. 실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1번이라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2번이라고 그러면 달라져요? 하등 달라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거 갖고 싸운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안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몇 번이래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정확한 문제를 본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제가 정확한 문제를 보고 나와서도 제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 연구사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그걸로 뭐 궁금은 하지, 당연히. 내가 100점이냐 95점이냐의 귀로니까 궁금은 하지. 근데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끼리 이게 답이네 저게 답이네를 단톡방에서 백날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점수는 출제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을 되게 잘 봤어. 100점 아니면 95점이야. 그럼 나는 100점이든 95점이든 간에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면접 준비해야지. 왜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지역 아니고 다음 지역 어디 또 시험을 더 볼 거야. 그러면은 내가 시험 문제에서 놓쳤던 거 있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 왜 그걸로 멘탈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힘들어해요?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는 토론인데, 우리끼리 하는 토론이.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줘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보관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은 그게 다음 시험에 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답이 뭐냐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실제 문제가 오류가 있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고 정답이 좀 이상한 경우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끼리 주장한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경기도 문제에도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 당연히 궁금은 하지. 제 의견도 궁금하고. 근데 제가 봐도 이상해요. 이상해서 그거는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생의 신체, 정신건강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냐. 자, 우리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늘 얘기하죠. 그 법에 대해서는 그 법에 관련된 장관이 수립을 하고 장관이 수립하는 것은 5년마다 한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겠죠. 5년마다 하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요 내용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요. 자, 그 계획에는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기본 목표,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 과제, 추진 방법, 그 밖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문제 하수 처리의 본 처리 과정 중에서 호기성 처리와 관련 있는 것인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호기성 처리법, 뭐 활성 온이법, 산화지법, 살수여성법 이런 게 안 나오고 폭기, 퇴비법, 소화법, 건조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퇴비법, 소화법, 건조법은 다 뭐예요? 온이 처리 단계에서 하는 거고, 폭기가 뭐 하는 거죠?
공기를 주입하는 것. 그러면 호기성 처리에는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주입하는 게 활성원위법에서 폭기조가 그래서 그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은 당연히 폭기일 수밖에 없겠죠. 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영아 사망률이 10이고 신생아 사망률이 2인 지역의 알파 인덱스. 자, 알파 인덱스는 어떻게 구한다? 누구 분의 신생아 사망자 숫자 분의 영아 사망자 숫자로 본다. 근데 여기 사망률이라고 나왔네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신생아 영아 사망률도 출생아 1000명당 10명, 신생아 사망률도 출생아 1000명당 10명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신생아 2분의 영아 10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인덱스의 값은 5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1급 감염병은 어떤 감염병? 자,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내는 거. 그렇죠?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이거나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그래서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5번 문제. 공중보건 역사상 발전기의 사건. 자, 우리가 고중여 확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발전기는 어느 시기? 1900년 이후를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자, 알마타 선언 회의에서 건강권을 제창했다. 이거 몇 년? 1978년이 되겠고요. 패스트 유행으로 검역소가 최초의 검역법이 제정되고 검역소가 설치된 게 언제? 1383년으로 중세기겠고 파스테르가 광견병 백신을 발견한 게 언제예요? 1884년 황리기가 되겠고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됐다. 이게 복원된 거는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복원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노동자 질병보호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문제가 기억나요? 안 나? 근데 뭐 특별히 이상하진 않았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면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 질병보호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노동자 질병보호법이 제정이 된 건 언제? 1883년이다. 그러면 발전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알마타 회의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살모넬라 식중독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식중독이니까 당연히 여름철에 주로 발생이 될 거고 식중독이니까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이 있을 거고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해요? 식중독은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걸리고 낫고 먹으면 걸리고 낫고 해요. 백신이 없습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형 식중독이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 자, 다음 그래서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자, 살모넬라 장염균, 살모넬라 쥐티푸스균, 살모넬라 콜레라스이스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고 얘네들은 그냥 그 동물들 가축의 장내 세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닭, 돼지, 소 같은 이런 가축들이 식중독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란 껍질, 뭐 식육 제품, 고기들 이런 데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계란 껍질, 날계란으로 먹을 때는 계란 껍질을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익혀 먹으면은 괜찮아요. 사실은 익혀 먹으면은 그 온도에서 죽기 때문에 괜찮은데 계란 껍질을 만진 손으로 야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 잠복기 보통 한 20시간 정도 되고요. 주요 증상은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고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게 특징이었고 발병률은 높고 치명률이 낮은 게 살모넬라 식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자, 다음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건강 증진을 확대해서 질병을 예방하면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 부담금을 상향 확대한대요. 그럼 병원에 갈 때 내가 내는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병원을 좀 덜 가겠죠. 근데 이거는 되게 일시적인 억제 효과밖에 없는데 어차피 필요하면 가야 돼요. 자,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대표적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한다. 병원이 고가 장비를 도입했어요. 10억짜리 뭐 기계를 사왔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 기계 가지고. 그러니까 막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억제하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래서 의료비 증가 요인을 우리가 의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인구 고령화, 소득의 증가, 건강보험 제도, 뭐 국민의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이 수요자 측면에서의 증가 요인이다라고 했고, 첨단 의료 장비라던가 의료기술 발달 또는 뭐 생산비, 인건비 증가하는 것들,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전문의 증가 같은 것들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증가 원인이라고 했고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경우는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무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은 공급자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뭐가 늘어나는 거?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공급자 측면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요자 측면에서는 본인 일부 부담 제도를 시행하고 1단계 의료나 공공의료 이용, 질병 예방이라던가 조기 관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통해서 불필요한 3차 의료, 상급 종합병원 의료 이용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공급자 측면에서의 억제 방안으로는 건강관리기구 HMO를 통해서 뭘 한다?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한다. 이 HMO 건강관리기구가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조직 중에 한 유형인데,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삼성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화재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삼성의료기관 계열에서만 진료를 봐야 돼요. 딴 데 가면은 보험 적용을 안 해줘요, 삼성화재가. 그러면 이제 삼성화재가 내 거잖아, 삼성 계열의 의료기관들이. 얘네를 통해서 환자가 안 오면 좋겠죠. 보험료만 받고 환자가 안 오면 좋아요. 그럼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예방이라던가 뭐 증진이라던가 이런 거에 힘쓰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HMO가 결국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포괄적 보건의료를 제공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인두제의 질병 예방에 힘쓰는 효과랑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료 수가제도를 앞에서 행위별 수가제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뭐로? 인두제나 포괄 수가제로 바꾸는 거. 의료 이용도 조사, 이용도 검사, UR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역서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과잉진료, 과다 청구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의료 이용도 조사라고 하고, 의사 수를 규제한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요, 공급에 의한 유인 수요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규제하는 겁니다. 자, 국가 통제 기준으로는 진료 시설을 표준화하고 인력을 통제하고 의료장비 구입을 통제해야 결국은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자, 다음 8번. 검사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받을 확률은 뭐다? 민감도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타당도 지표로는 민감도, 특이도, 의 음성률, 의 양성률,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가 있는데, 자, 민감도는 누구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판정받을 확률, 이건 잘 판정받은 거죠. 자, 특이도는 뭐예요? 반대로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음성으로 제대로 판정받을 확률. 의 음성률과 의 양성률은 민감도 특이도와 반대되는 거, 잘못 판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 음성률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 판정받아서 음성이 나왔어요. 가짜 음성이다라는 거, 의 음성률, 위 음성률이라고 하고, 자, 의 양성률은 질병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와서 양성으로 나왔어요. 이걸 위 양성률, 의 양성률이라고 했고요. 자, 예측도는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양성으로 판정받았다고 다 환자는 아니에요.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 환자일 경우 환자일 확률을 양성 예측도, 반대로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 그 확률을 음성 예측도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9번 문제.
인지 기능 및 치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2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 측정 도구가 있었고 정신질환이나 뭔가 인지 기능 검사하는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치매나 인지 기능을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나 치매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는 게 MMS이고 여기서 치매가 의심된다. 그럼 중증도나 유형을 판단하는 게 GDS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EQOD, SF, WHO 컬, 후컬, 그다음에 PWI 같은 것들이 있었고 정신질환이랑 인지 능력 측정 도구로는 MMPI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을 측정하는 도구고 CES는 우울증에 대해서만 선별하는 도구고 MMS는 치매 선별 검사 도구, 인지기능 손상을 판단하는 거고요.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의 심각도,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의 양상과 심각도를 보는 게 GDS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원해준 내용으로만 보면은 정신질환을 전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에 대한 것만 검사하는 도구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에 홍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홍역은 전염성이 강하고 대부분 불현성 감염이 아니라 거의 불현성 감염이 없습니다. 무조건 거의 현성 감염이고요. MMR로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3가지 혼합 백신으로 접종하는 거고, 홍역은 몇 급? 2급 감염병이니까 발견하면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호흡기계 감염병이다. 그래서 객담이나 비인두 분비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그래서 홍역은 2급 감염병이고 전염력이 가장 강하고 불연성 감염도 거의 없고 모든 감염자에게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1살, 2살 때 많이 감염이 되고요. 자, 미즐즈 바이러스, 병원소는 바이러스고 사람이 병원소고 병원체가 미즐즈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죠. 자, 감염된 사람의 코와 목의 분비물에 의해서 분비물과 접촉했을 때 비말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고요. 이게 비말 핵이 공기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10일에서 12일 정도 되고요. 전구기 발진기로 진행이 되는데 전구기의 전염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의 특징, 열나고 식욕부진, 그 다음에 콧물 같은 증상들이 있고 구강 점막, 입안의 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하얀 테룰들은 빨간 반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진기에는 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진이 사지, 몸통 사지로 해서 퍼져나가는 발진이 특징이고요.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폐렴, 장염 있을 수가 있고 홍역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선천성 홍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면역성은 모든 사람이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고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홍역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영구 면역을 획득하게 되고 아기 태어나서 생후 6개월까지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를 넘겨주기 때문에 이 자연 수동 면역이 한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돼요. 자, 예방을 위해서는 집단 면역 수준을 95% 이상 올려야 된다. 그만큼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높다. 20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홍역,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혼합 백신으로 12-15개월 4-6세 1차, 2차 예방접종 시행하고 있죠. 10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 자, 11번 문제 가설을 생성한 뒤 그 가설을 검증하는 2단계 역학은 뭐다? 분석 역학이다. 그럼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1단계 역학은 기술 역학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단계 역학은 분석 역학, 그 다음에 하는 게 3단계 역학, 이론 역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역학은 기술 역학으로 시간적, 지리적, 인적 변수별로 뭔가 조사를 해서 그걸 나열을 해서 그걸 토대로 가설을 생성하고요. 자, 2단계 역학은 분석 역학으로 그 가설의 진실 유무를 밝힌다. 그래서 이 분석 역학 방법으로는 단면 조사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가 있고, 자, 요걸 토대로 감염병 발생의 모델이나 유행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이론 역학, 3단계 역학이라고 했죠. 자, 다음 12번 질병에 걸린 환자랑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 환자를 모아놓고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걸 뭐다?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했죠. 정답은 1번. 그래서 쉽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13번 문제가
학생들이 복원하고 뭐 할 때 아무도 논란의 소지를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막상 복원을 해놓고 보니까 좀 문제가 이상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답이 없는데 학생들은 쉽게 풀었대. 근데 서로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직접 본 문제는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복원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검진, 만성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국민 건강 증진, 구강 건강 영양관리 사업, 보건 교육, 이거 다 우리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뭘까? 저는 이제 수험생들이 복원해준 내용을 보고는 답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논란의 얘기를 하지 않아서 복원이 잘못됐나? 그래서 제가 임의로 오답을 하나 넣었는데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내용들이 다 있었다. 근데 우리 실강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실강생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답으로 골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사실 이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우선은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어쨌든 보건소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요거 내용, 그다음에 검진, 뭐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건 아니면 예방 및 관리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이렇게 나왔다라면은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문제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문제에서 얘네들을 쪼개서 내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답이 뭐가 될 수 있어요? 2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복원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답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유튜브 올라가고 나면은 영상에 혹시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댓글 보고 제가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댓글로 다시 한번 정답에 대한 거나 의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상합니다. 답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만 문제가 나왔다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답을 하나 골라야 되잖아. 뭐라도 골라야지. 그럼 저도 2번 고를 거예요. 왜?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데 얘만 카테고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치해서 출제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냈는데 문제에다 걔를 쓰는 걸 까먹었나? 라고 생각하고 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도 연구사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 건강보험 제도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해놓고 그 박스 안에다가 건강보험제도가 아니라 국민건강 NHS 국가보건서비스. 그래서 국민건강서비스 뭐야? NHS가 뭐야? 국가보건서비스. NHS 설명을 넣은 거예요. 얘는 건강보험제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게 문제가 이상하다 저한테 질문을 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냐면 이건 NHS 문제야. 출제자가 잘못 냈네 문제를. 그냥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문제를 그냥 거리낌 없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출제위원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정답 이제 여러분들 그 점수 공개되고 나면은 내가 이제 만점이 예상이 됐는데 틀린 게 있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나 이거 뭐 2번 했는데 나 맞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에 기생충에 대해서 옳은 건데 학명은 테니아 솔리움이래요. 학명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돼지고기를 생식하는 지역에서 많이 걸린다. 자, 소는 무구조충, 돼지는 유구조충이라고 했습니다. 소고기 묵국, 무구조충, 나머지 유구조충은 돼지고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요. 자, 유구조충, 갈고리 촌충이라고도 하고 테니아 솔리움 또는 포크탭웜이라고도 해요. 학명 두 가지 다 사용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돼지고기 생식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충난, 알을 섭취하고 나서 그게 이제 낭충으로 감염이 되는 거고, 자, 성충, 이 기생충이 몸에 안에 들어와서 성충으로 자라고 난 다음에는 소장 상부에 기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12지장 이런 쪽에 이제 기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생충이 있으니까 두통, 불쾌감, 복통, 설사, 구토 뭐 이런 증상들. 자, 그다음에 이게 근육이나 피하 조직, 뇌, 심근, 신장 이런 데 낭충이 기생할 수가 있어서 낭충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자, 당연히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돼지고기 생식 금지인데, 이제 이게 돼지가 이런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사료를 인분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다 사료를 쓰지 인분을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감염자에 대한 구충 필요하겠고, 자, 다음에 제가 이거 문제 대표 지표 나온다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제 그게 계속 나올 거다. 대표 지표 나왔는데 뭐 진짜 쉽게 나왔어요. 그쵸? 자, HP 2030에서 헬스플랜 2030에서 암 발생률, 비만 유병률, 암이나 비만은 어떤 분과에 해당이 된다?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죠. 근데 이제 대표 지표에 대해서 되게 쉽게 나온 거지만 조금 더 그냥 찾기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출제의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헬스플랜 2030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대표 지표 점점 출제빈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중점 과제별로 대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분과로는 암, 심뇌혈관 질환, 비만 손상이 있고, 암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다 암 발생률로 보고요. 심혈관 질환은 남성, 여성 다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환자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률로 한다라고 했고요. 비만은 남성, 여성 다 비만 유병률, 그 다음에 손상은 손상 사망률로 본다라고 했죠. 자, 다음에 16번 문제. 자,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요것도 우리 중요하게 많이 했던 다 내용들이고, 자, 양질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보건의료기관들끼리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협동해야 된다. 환자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건 뭐예요? 전인적 의료를 제공해야 된다. 의료기관들끼리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다? 연속성, 지속성, 계속성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 그래서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요건에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이 있었는데, 접근성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괄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자, 질적 적정성은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 그 다음에 충분한 지식, 기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질이 적절해야 되고, 자, 지속성, 자,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인적 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의료기관들끼리의 유기적인 관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속성, 연속성, 계속성이다라고 했고, 효율성은 경제적 합리성,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뿐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16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 연속성에 대한 문제였고, 17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처리될 때 사용되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게 BO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도에서 5일간 어두운 곳에서 보관을 합니다. 자, 이 어두운 곳에서 보관은 왜 굳이 어두운 곳에서 보관할까요? 빛을 받으면은 광합성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산소량이 정확하게 측정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용된 산소량이.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측정하는 거고요. 물 속의 유기물질이 산화제에 의해서 산화될 때, 산화제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은 COD에 대한 내용이겠고, 자, BOD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20도에서 5일간 측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하수 중에 용존된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은
용존 산소를 의미하고, 자, 고형 물질,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의 양은 부유 물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BOD는 하수나 폐수의 유기 물질이 호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화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BOD가 높다, 유기 물질이 많다라는 것. 자, 20도에서 5일간 측정한다라고 했고요. COD는 산화제에 의해서 산화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게 과망간산 칼륨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고, 2시간이면 측정 가능하고 독성 물질이 있어도 측정 가능하다. BOD는 독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 독성 때문에 미생물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용존산소 DO는 하수 중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용존산소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깨끗하다. 용존산소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많이 썼다. 오염도가 높다라는 것. 자, 용존산소의 변화, 수온이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기압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높아지고요. 염류 농도가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SS 부유물질은 뭐 유기물질, 무기물질을 하면 고형물질인데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을 측정하는 게 부유물질이죠. 자, 18번 문제가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대중접촉 방법, 교육 방법 중에서 대중접촉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대중접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 TV, 신문, 뭐 인터넷, 전시, 포스터 이런 것들로 교육 효과를 노리는 게 대중접촉 방법이죠. 자,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개인 접촉 방법이 될 거고요. 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실천을 유발하는데 능률적인 방법은 뭐예요? 집단 접촉. 사회 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대중 여론 형성과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게 조금 많은 분들이 보건에 참여했으면 조금 더 내용을 제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여기 한 요 문제에 대해서 올려주신 분이 한 2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3분이구나. 3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3분이 적어준 내용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제 얘 빼고 볼게요. 이렇게 복원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복원한 사람이 있어서 우선 얘를 빼고 볼게요. 이제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어때요? TV, 광고, 뭐 포스터, 뭐 사회계층적인 관계없이 다 누구나 보고 교육 효과를 어쨌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중 여론 형성과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왜 우리 코로나 때 TV에서 그렇게 광고로 막 복지부 이런 홍보 영상으로 뭐 해요? 맨날 뭐 마스크 쓰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다 지켜야 되고 안 지키는 사람을 째려보고 그러면 서로 그게 전파가 되고 가능하잖아요. 두 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되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이거 출제자가 뭐로 답을 출제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학생은 이게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효과가 좋다라고 복원을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요거였다면은, 만약에 문제가 요거였다라고 하면은 4번이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효과가 좋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 개인 접촉 방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공익 광고나 TV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고 변화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좋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4번이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 그냥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 양반이 뭘 근거로 이렇게 냈는지 난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점수 나온 다음에 이제 지금 만점이 예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점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둘 중에 내가 뭔가를 골랐어. 근데 만점이야. 그럼 이게 답입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 틀렸다. 내가 이거 골랐는데 틀렸어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 확인이 되고 이의 제기 해보셔도 돼요. 근데 답이 뭔 줄 알고 이의 제기를 해. 진짜 참 이 비공개 문제 저기 하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어떻게는 정리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복원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냥 딱 이렇게만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만 나왔다.
그러면 저는 뭐를 고를까 고민을 해봐서 처음에 학생이 얘기할 때는 내가 얘기 듣는 걸로는 나도 3번 그랬는데 이제 문제를 내가 직접 쓰고 읽잖아요. 읽으면서 생각한 걸로는 저는 4번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뭐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면은 사회 경제적 계층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진짜 너무한다. 시행할 수 있다로 기억 안 나? 뭐로 나왔는지? 시행할 수 있다로 나왔었던 것 같아. 이렇게 나왔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또 다른 거 있었어? 4번에 있었어. 효과라는 말이 동기 유발할 수 있다. 동기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효과가 4번에 있었어. 동기 유발 효과가 있다. 얘는 동기 유발 할 수 있다나 동기 유발 효과가 있다나 똑같은 말이야. 할 수 있다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이 효과가 좋다? 그래, 좋다. 좋다 써봐. 효과 좋다. 나 그럼 4번인데?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 충격받지 마. 뭐라 그랬어? 내 생각이라 그랬어. 출제위원이 나랑 똑같은 생각인지 아닌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뭐 또 다른 의견 있어? 얘기해줘. 확실하지 않아. 괜찮아. 다 확실하지 않아 어차피. 적극적인 행동. 동기유발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 적극적인 행동 유발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 그래, 적극적 행동. 그리고 또 조금 고민이 될 수가 있어. 적극적일까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또. 적극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 행동. 그러면 4번이면 3번 가겠어. 적극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래요.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여러분도 몰라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점수 공개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 대방고시학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 문제 여러분들 점수 공개된 다음에 댓글에다가 제가 뭘로 확인됐다라는 거를 남겨드릴게요. 이게 한계야. 진짜 문제 이렇게 낼 거야 정말. 아니 1국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을 뽑는다니 난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좀 화가 나는 것 같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야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문제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정확한 문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에다가 효과 좋다라고 넣은 분은 답을 4번으로 고르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른 게 답이 되게끔 문제를 복원하려는 습성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서 이거 갖고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그냥 둘 중에 하나다. 자, 요거는 4월 12일에 같은 날에 경기도 보건연구사랑 기술직 시험이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복원해 놓은 내용 보니까 요 지문이랑 요 지문을 써놨더라고. 요거 정도 지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아하니 경기도 연구사 문제랑 똑같은 문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연구사 기술직 하시는 분들 내가 준비하는 시험만 직렬만 공부하지 말고 타직렬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어차피 문제 출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고 자, 이 문제는 우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 15% 시설급여는 20%라고 했고요.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 기간은 자, 1등급은 몇 년? 4년으로 하고 있고요. 자,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이에요. 그 다음에 5등급이랑 인지지원.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이에요.
그래서 기본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등급이 높아지면은 유효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시면 되고, 자, 이거 기억 안 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다 아는 거죠. 그다음에 중증도에 따라서, 중증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서 등급을 몇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감자식 중독 원인 물질 뭐다? 솔라닌이 되겠죠. 이건 너무 쉽게 출제가 됐고, 보니까 연구사 시험에서 여러분 이거 영어로 나왔어요? 한글로 나왔어요? 기술지? 기억하는 게 뭐야, 여러분? 영어였으면 기억나지 않을까? 한글로 나왔나? 기억 안 나? 뭐라고? 영어 없었어? 그럼 한글로 나왔대요. 연구사 시험 문제에서 환경보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테트로도톡신은 누구독? 보거독이고요. 솔라닌이 감자, 녹색 바라보이고,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죠. 아스퍼질러스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의 독성 대사산물 맞나?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맞아요? 독성 대사산물이고 간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고, 무스카리는 버섯독이다까지 해서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기도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제가 우리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읍소를 안 했더니 점점 기출보건 참여율이 제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읍소를 해야겠어. 여러분들 기출문제 되게 소중하잖아요. 되게 궁금하잖아. 특히 내가 보는 지역시험 되게 알고 싶고, 내가 시험 본 문제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 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거 한두 개, 한두 단어, 내가 유독 이 단어는 기억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복원을 하고 풀어드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험이 있는데 제가 전국 거를 다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술직이랑 연구사랑 동시에 시험을 보면은 제가 연구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구사는 지문이 너무 길고 문제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2과목이에요. 그래서 2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갈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기술직을 못 갔거든요. 근데 제가 기술직 안 간다고 서운해 마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최대한 잘 복원해서 또 다음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모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합격자이길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해설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